이제 59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 네, 펴셨어요? 이제 첫 번째 단락에는 그 이론 창시자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요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부해서 천천히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보에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보고 정서적 건강성을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 한 문장 안에서도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창시자 이름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머레이 보엔 외워주시고, 또 가족을 어떻게 보았는지 각 이론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다음 주에 배울 구조적 가족 치료는 가족을 권위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세대 가족 치료는 정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건강성을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상담심리 이론도 지금 개별적으로 많이들 공부하고 계실 텐데, 상담심리 이론은 어떤 인간이 건강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족치료 이론은 어떤 가족이 건강한 가족인지를 이론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가족 치료는 어떤 가족이 건강하다고 하냐면 바로 분화가 잘 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라는 개념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원가족과의 정서 과정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이 높다. 분화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화라는 게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는 아까 분화가 높아야 건강하다고 했죠. 그러면 분화가 낮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담자가 이건 낮은 상태라고 파악하고 높은 상태로 가게 그 상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족과의 정서 과정에서 형성된 만성 불안이 높다. 네, 핵심어가 하나 더 나왔는데 만성 불안도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그 죽음이나 고독과 같은 인간의 조건 안에서 실존적 불안을 겪게 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거나 옆에서 폭발음이 일어나면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성 불안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별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불안도가 높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면은 한 줄 아래 오른쪽으로 가면은 감정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불안이나 걱정이 이렇게 찰랑찰랑 되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자극하는 무언가의 행동이나 소리가 팍 들리니까 욱하고 무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 불안이 있다는 거는 나에게 불안과 걱정이 이렇게 까딱까딱 찰랑찰랑하게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걸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흔히 욱하는 성격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세대 가족 치료 교수님께서는 그것은 성격이라고 보기보다 불안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네, 이 불안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하기보다는 대처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감정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객관적이라는 건 이성적이라고도 달리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욱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지? 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렇게까지? 굳이? 저 정도로 왜 화를 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가족의 역사적으로 이미 만성 불안이, 그 주제에 대한 만성 불안이 차올라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확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서 예시를 통해서 계속 복습하면서 반복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욱한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민감하게 보일 수도 있고 폭발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그 부부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혼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성격 차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원가족에서 계속 순환하고 있는 불안이 달랐던 거죠.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드리는 거는 저희도 석사과정 때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 얘기 같고 다 내가 잘못된 것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신혼부부예요. 한 1, 2년 정도, 4년 이하의 신혼부부가 제일 이혼율이 높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이직을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하느라고 업무도 많고 회식을 하느라 계속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야근을 하는 게 이해는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늦게 오면 너무 승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를 확 내서 계속 싸우게 돼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하고 나도 이직해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아내의 아버지께서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던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저건 나의 불행을 의미한다고 이 안에서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다 소뚜껑, 밥뚜껑, 반찬뚜껑 보고도 계속 놀라고 있는 거죠. 바로 더 이상 소뚜껑 보고 놀라지 않게 만드는 것이 분화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남편이 지금 적응을 하느라고 맞아 그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분화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가족의 히스토리가 계속 생각나고 그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고 아버지가 날 때리고 했던 게 생각이 왈칵 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이혼해야 돼, 나는 불행해질 수 없어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분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반응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다음 문장 볼게요. 감정 반사로 인한 역기능적 관계 패턴이 반복되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늦게 들어왔을 뿐인데 지금 뭔가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병에 걸렸다라기보다는 합리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계 패턴이 반복된다. 어떻게 반복돼요? 나의 원가족과 현가족에서 세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면 개인과 관계 차원에서 역기능적 증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주요 개념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거 모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8개 정도 될 거고요. 뒷페이지에서도 반복됩니다. 단어라도 일단 외워두시면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했을 때 다세대 가족 치료는 이러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고 분화 정도까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분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하고 무응답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세대 정서체계 가족치료 모델의 배경과 가정. 각 이론에서 배경과 가정을 꼭 읽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이론은 그 이론을 만든 학자가 주로 만났던 내담자가 누군지, 그 내담자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그리고 주로 경험하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져요. 믿고 있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야기해보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을 만들 때 주로 히스테리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히스테리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겉으로는 잘 통찰이 되지 않고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나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작업이 많이 필요한 그런 증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트의 믿음은 무의식을 연구하는 게 중요해진 거죠. 반면 아들러와 같은 학자는 의식 차원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무의식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는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믿게 된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머레 보이는 학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정신과 의사로서
조현병 환자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론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에 조현병의 원인은 엄마와 아들이 삼각관계와 비슷한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60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론은 공부하실 때 두 가지가 이 전문가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증상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담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는 정상 수준이고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것은 굉장히 적응적으로나 이 내담자분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까 반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서 61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끝에, 그래서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잘 분화된 가정에서 성장한 개인은 자율성이 잘 확립되어 타인과 안정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엄마 아빠가 가족에서는 부부가 제일 중요한 체계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기둥이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별로 이제 상호작용이 되지 않거나 갈등이 많다 보면은 부부가 서로 해결해야 될 것을 잘 해결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연결해서 삼각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다세대 가족실에서 얘기하는 삼각관계예요. 그런데 자율성이 어떤 식으로 침해되냐면은 아이는 이 부부의 이 정서적인 연결에 제한을 받거나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잘 지내야 되는데, 보통은 남편분이 경제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역할을 전통적으로 대개는 많이 담당을 해왔고, 그러면은 집안일을 하시고 아이를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가 정서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건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능력이 별로 없어서건 뭐 사랑이 별로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정서적인 선을 아이에게 이렇게 꽂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를 놔두고 밖에 나가 놀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 침해되게 됩니다.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이게 내 삶인지 엄마 삶인지 모르고요. 말로 입버릇처럼 엄마를 위해서, 우리 엄마는 불쌍하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자신의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 표정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상관계에는 대부분 이래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섬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렇게 부모님을 공감을 하다가 나를 잘 키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이제 확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무언가 보답하는,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엄마를 잘 살려주는 자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0대, 40대에 운이 좋으면 20대에 발견하게 돼요. 뭔가 너무 재미없고 우울하고 무기력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을 위해서 계속 양보를 하고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겠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삶에 대한 재미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많이 우울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상담심리 이론에서 보시면은 분석심리학 배우실 때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허감을 느끼는 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의 셀프가 나한테 너 지금 길을 잃었다고 알려주는 신호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또 나쁘지 않게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분화가 잘 된 사람은 대체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 기능적으로 사용하며, 이게 바로 욱하지 않고 지금은 남편이 적응하느라고 적응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시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선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오고 있어서 감정이입이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밥을 좀 잘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한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아빠처럼 이 남정네가 그런 그 씨앗을 보이는 건가 이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을 걸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애연적 충족 효과라고, 그런 남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남자처럼 변해가기도 해요. 내가 자꾸만 그런 패턴을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예습 많이 하셨죠? 이 같이 굴러가는 체계 안에서 내가 자꾸만 원가족 패턴을 비슷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내 남편이 안 그랬던 사람인데 맞물려서 굴러가는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그래서 슬프게도 계속 안 좋은 방식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증상의 발달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헨의 정서체계 가족치료에서 볼 때 증상은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이 심할 때 발생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불만족 내지는 상처, 심하면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내요. 그리고 자기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면은 너무 과대해진 어떤 그런 완벽주의적 자기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잘 다듬어져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겪었던 불행과 어떤 상처들을 잘 견디면서 살아요, 보통은. 잘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정말 성격이 지랄맞은 상사가 갑자기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내가 버티고 있었던 내적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건강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병균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면역력이 강할 때에는 그걸 버티고 있다가 계속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오면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을 자극하는 것들이 오게 될 때에 증상이 발생된다 라고 설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62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불안은 핵가족에서 관계 과정을 통하여 전염되고, 아까 관계 과정이라는 거는 아내가 그 상황을 계속 불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관계 과정이 생겨서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염되고, 심지어 내가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낳으면 세대 간에 계속 전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세대가 전수되면서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더 심각해지는 수준이라고 해서 저희도 이거 배울 때 다들 내 대에서 이걸 끊겠다라는 각오로 다 공부를 하셨어요. 자, 네, 밑에 계속 더욱 심화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주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안과 분화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불안은 증상에 대한 설명이고요, 분화는 건강에 대한 설명이에요. 만성불안이 있는 것을 증상으로 보고 있고, 그 증상을 치유하면 잘 분화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불안은 가상적 위험,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한다.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럴 것만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 그 내면이 딱딱해 있거나 온도가 좀 차가워요. 그래서 심상 같은 작업을 해보면은 그 안에 외롭고 아주 추운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 가시에 쌓여 있거나 아주 두꺼운 갑옷 같은 거나 성벽에 쌓여 있어서 외부랑 교류가 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있으면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예전처럼 그런 불행이 일어날지 몰라 하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쉽게 이야기해보면은 불행의 전문가가 돼요. 불안의 전문가가 돼요. 어떤 불안의 작은 신호도 잘 알아봐요. 그 못 알아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작은 것도 크게 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신 거죠. 6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핵가족 내에 존재하는 불안은 침투성과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관계를 통해 부모의 만성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 전공자나 뭐 상담을 받으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런 과목을 접하시다 보면은 우리 집은 좀 평범하고 엄마 아빠가 잘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거나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잘해주셨어도 그 어머니의 그 성격이나 이 상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셨던 분 옆에 계속 있으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읽어볼게요. 유아기에 자녀를 둔 어머니가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아이는 어머니와의 갑작스런 단절로 인해서 버려진 것 같은 생존의 위기감을 경험한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버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버려짐에 대한 내적 불안이 느껴지면 반사적으로 더 강하게 밀착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을 발전시키게 된다. 이런 불안이 우리가 그 단톡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단톡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발생을 해요. 견디지 못하고 탁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떤 연합성과 자율성 사이에서 불안정해서 튕겨 나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가깝거나 아예 멀어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분화가 잘 되지 않은 만성불안이 높은 분들의 행동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으로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그 지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좀 없어서 아이가 좀 분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개념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5번째 줄 오른쪽 부분에 유사자기, 부모의 불안에 적응하기 위해 유사자기 형성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의 관계 안에서 적응하기 위한 또 다른 셀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번 분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분화 5번째 줄 개별성, 연합성.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혼자만의 공간이 있는 건데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막 뭉치는 거죠. 마치 한 방에서 다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으쌰으쌰하면서 하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개별적인 공간이 꼭 필요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이론은 미국의 이론이에요. 좀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 배경 안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양 문화권은 가족주의적이고 좀 집단 문화가 더 옳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담자분이 좀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의 문화적 배경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아예 가족끼리 최소한으로 해주는 정서적인 교류조차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연합성을 되게 강조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때나 그 앞에서 부모님이 없이 자라셨거나 부모님의 온정적인 보살핌 없이 자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경험한 아이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만큼은 아이들을 엄청 화목하게 키우겠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연합을 강조하는 거죠. 가족과의 모임, 가족과의 여행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여기서의 그 자녀분들이 자율성이나 독립심을 잘 키우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별로 자신 없어 하시거든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로도 발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자기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65페이지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분화 수준이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표가 그렇게 그 검사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교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해서 진단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은 분화 수준이 50점이다.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암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8가지 기본 개념에서 1번, 2번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69페이지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족 투사 과정 같은 거는 충분히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 투사 과정이란 원가족에게서 형성된 자신의 불안한 감정 문제를 핵가족 관계에 투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꼭 나의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원가족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항상 삼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삼촌처럼 돼서는 안 된다. 너희 삼촌은 공부는 이 정도밖에 못했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가족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는데 삼촌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또 엄마가 보기에도 삼촌이랑 비슷한 부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와 삼촌을 분화해서 분리해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마음에서 불안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혹시 삼촌처럼 살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그 모든 가족이 싫어했던, 모든 가족이 실패작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처럼 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만들었던 것을 그 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아주 작은 어떤 특질만 닮았을 뿐인데 아마도 저렇게 실패하게 될 거야 라고 불안함을 투사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시가 70페이지에 나와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것이 이제 세대 간 계속 반복되는 것을 4번의 세대 간 전수 과정이라고 하고요. 네, 가계도가 예시가 71페이지에 나왔어요. 가계도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보통 남편은 사각형으로 그려서 왼쪽에 그리게 되고 아내는 동그라미로 그려서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도형은 이렇게 가족 구성원을 상징하는 거고요. 선을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그리게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자녀를 그리게 되고 왼쪽에서부터 첫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차례대로 그리게 됩니다. X 표시가 되고 이런 거는 사망한 사람이고 반이 색칠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약물 중독이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가계도라는 그 개론서에 보면은 가계도 그리는 온갖 선과 도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설명들이 나와서 쭉 넘어가다가 73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서단절. 정서단절이란 상대방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이유는 아까 연합성과 자율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죠? 분화. 분화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정서단절이라는 것은 아예 연결되지 않은 거죠. 주로 그 한국에서는 K 장녀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화가 적절히 되어 있고 불안하지 않다면 그냥 부모님 곁에서 적절한 거리에서 지낼 수 있는데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너무 부담스럽거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이들 유학을 간다든지 해외로 뭔가 파견 나가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서울로라도 멀리 떨어지시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 불안과 긴장에서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또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분화가 안 되면 우리 한국 가족들이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명절에 이제 모여요. 모이면 잘 윷놀이하고 고소치고 하시다 갑자기 판이 뒤집어지면서 싸우고
확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집안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분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 얘기가 막 나와요. 뭐 부모님 모시는데 당신은 얼마를 냈고 당신은 얼마를 기여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은 첫 아이를 많이 예뻐하시니까 형한테는 엄마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형은 왜 엄마를 잘 모시지 않고 나만 이렇게 곁에서 같은 동네에서 모시고 하는데 엄마는 여전히 형만 예뻐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싸우기도 많이 하시고요. 되게 빈번한 예시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단절시키면서 훅 떠나버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독립적이어 보일 수도 있고, 뭐 해외에 나가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막 나가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보면은 만성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예 단절시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74페이지에 형제 순위와 이 불안에 대해서도 연결지어서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게 학업계획서 주제로도 지난번에도 많이 관심을 갖기는 하셨어요. 분화와 뭐 K 장녀 그리고 정서적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이런 이론들이 실제 가족 치료 실제에 개입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고요. 개입 과정에 보면 1번 개입 목표, 2번 개입 기법, 그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요. 3번은 개입 과정, 86페이지에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모델의 실제에서 제가 녹여서 말씀드릴 거긴 한데 한번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76페이지 1번 개인 목표 보면 보혜는 증상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미분화된 정서가 가족 투사와 삼각관계 형성, 세대 간 전수 과정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핵가족에서 나타나는 가족 증상으로 보았다. 네, 이제는 요게 문장 독해가 좀 잘 되시죠? 아까 다 공부를 해서.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치료사들은 가족 전체가 와서 보통은 가장 취약한 가족원을 두고 얘가 문제예요 라고 가족 상담을 오게 되거든요. 가족 상담사는 얘가 문제라고 찝힌 그 사람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 과정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짚어졌고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해서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보려고 하게 되는 거지, 얘가 문제고 얘를 고쳐주세요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이 사람을 문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증상으로 본다, 이런 표현들은 면접이나 학업계획서에서도 응용해서 많이 써먹으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데 상담 목표를 불안 감소와 분화 수준 향상에 두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불안과 분화, 이 두 가지가 이 이론의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의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정확한 가계도. 다세대 가족 치료 이론이 가장 심화해서 이 가계도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러 세대에 걸쳐 전개되는 체계라는 맥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족이 오면은 특정 가족원의 문제를 이 가족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이 전체 흐르고 있는 상호작용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다세대 가족 치료는 이 현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원가족, 조부모 가족, 적어도 3세대 이상의 흐름 안에서 어떤 흐름이 지금 정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책에도 나와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세라는 남자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왠지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 아내도 굉장히 아내와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호소 문제였어요.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이랬을 때 이 개인의 내적인 불안이나 사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둘러싼 가족 전체에 대해서 가족 면담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오히려 가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무슨 감정이 드는지, 그 감정이 되면 또 어떤 생각이 촉발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인의 내적 사고와 감정의 과정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근데 다세대 가족 치료는 그것보다는 가족 전체에서 또 다세대는 3세대에 걸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반복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호세의 형제들 중에서 첫째의 자녀가 죽었어요. 첫째의 첫 번째 자녀가 죽었어요. 밑세대도 보니까 첫 번째 자녀가 병이 들어서 나중에 죽거나 아예 유산되거나 했던 가족 역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개인의 사고나 감정이 잘못됐다고 파고들기보다는 이 가족의 역사와 정서적 흐름에서 첫째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만성 불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개입 방법이 좀 다른 부분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따라서 가족 상담사가 한 사람의 내담자를 통해 가족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코칭 접근, 이것이 자주 활용된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그 후기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이론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요. 다세대 가족 치료는 제가 석사 과정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가르쳐 주면서 상담을 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랬다는 거는 상담사가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건지를 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적이고 코칭적인 접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배울 후기 가족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내담자 삶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내담자 삶에 대해서 뭐가 맞고 틀리다는 의견을 전문가가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서도 뭐가 특별히 맞다고 생각하시기보다 선생님들께서 나한테 어떤 도구가 더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훈련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런 스터디 과정이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정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데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만 쓰는 기법은 아니에요. 가족 상담이기 때문에 가족 상담에서는 보통 이런 과정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예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상담자의 질문입니다. 자녀가 엄마가 원하는 학원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불안이 일어나나요? 불안한 마음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자녀의 행동이 나의 불안으로, 나의 불안이 다시 나의 행동으로, 그 밑에 보면은 그 행동 때문에 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아들과 싸우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서 계속 그 사이의 프로세스를 질문하는 그런 기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그 아내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내분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바로 답변을 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주기보다는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듣고 남편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가족 상담사가 이 모든 가족에게 솔루션을 주고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잘 순환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께서는 너무 할 게 없다, 너무 할 게 없을 정도로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탈삼각화. 그럼
삼각화, 이렇게 뭉쳐있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84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네, 82페이지입니다. 가족 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불안하면 제3의 사람과 융합된 관계를 맺고 처음의 이인관계는 소원해지는 구조를 갖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 잘 교환이 됐어야 됐는데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제3자인 자녀에게 연결을 해서 엄청난 애정을 쏟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계속 니네 아빠가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한 남자인지 네가 아니? 이러면서 계속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냐면 아빠를 상실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어도 좋은 아빠였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는 불행하게 했지만 아이에게는 사랑으로 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불행하니까 이렇게 동조와 공감과 위로를 하다가 여기랑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빠랑. 그래서 가족 상담에 왔대요. 가족 상담에 왔는데 막 분개한 이 자녀가 아빠에 대한 분노와 온갖 그 감정을 다 털어놓으니까 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듣더니 얘야,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자녀가 더 폭발해가지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아빠를 이렇게 증오하게 되었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이냐면서 본래 그런 상태보다 이 감정에 전염을 받은 자녀는 더 폭발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면서 이게 너무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뭐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등등, 뭐 결혼이 인생의 답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삼각화라는 거는 이 아이를 여기 전쟁에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해를 하면서 아이가 독립하려고 하는 걸 막아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떠나려고 하면은 뭐 시름시름 이렇게 아프시다든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실신하는 것까지 페이킹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면 그냥 졸도하거나 몸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불행하라고 그런 부모가 많이 없는데 실제 그 교수님 말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는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수십 년의 경험상. 그래서 이제 내가 독립 못할 것 같으니까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하는 거죠.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뭔가 내가 더 너가 필요하다,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삼각화 과정 사례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의 그런 불평을 듣는 사람, 해결해주는 사람,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려울 거예요. 왠지 엄마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독립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심리 이론에서 게슈탈트 심리이론, 심리치료에 보면은 두의자 기법이라는 게 나와요. 공부하고 계시죠? 나중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두의자 기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엄마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나의 마음,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계속 돌봐주고 싶은 마음, 두 의자에 앉혀서 둘이 대화하게 합니다. 격렬하게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너가 어떻게 엄마로부터 그렇게 불쌍한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떤 한 성격이 압도적으로 클 수도 있어요. 그 작업에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말 단어 하나 안 먹힐 정도로 너무 철저하게 보통은 어머니의 수호자가 되어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게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려도 안 들립니다. 저도 좀 그렇게 살아온 케이스였는데 처음에 집단 상담을 갔는데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너무 과도하게 부모를 과보호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계속 찝찝하고 불편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처음에는 드실 수 있어요.
계속 의심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교수들한테 세뇌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원래 맞는 건 아닐까? 하면서 하는데 어떤 걸로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자연 안에서 살면 자연 가까이 가면 되게 편안하고 모든 게 정말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분화가 되기 전과 후의 느낌을 찾아보면은 분화가 된 후에는 훨씬 자연스럽고요. 뭐 하나 행동을 하더라도 힘이 덜 들어가요. 거기에서부터 어떤 게 더 건강한지 감각적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한 5분만 쉬고 58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생각해볼 거리에서 과제는 이건 아니지만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게 1번에 3세대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상 그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조언을 드리면 어떤 시기를 정하셔야 돼요. 지금의 3세대를 정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한 20살쯤에 우리 가족들이 좀 궁금하다 라고 하면은 20세를 기준으로 쫙 그려보시면 되게 좋은 통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에게 특정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때 누군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질병이 걸렸던 시기들 그런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면 되고 나는 3세대의 그런 가족까지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보가 유독 없는 가족 자체가 정보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 이쪽과 우리가 별로 왕래가 없구나 이런 정보일 수도 있고요. 일단 그걸 파악한 다음에 물어봐서 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서 하시면은 또 되게 특이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좋고 저는 한 시기별로 10개 정도 그렸는데 재미도 있고 통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91페이지 가족치료 모델에 실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위에서 4번째 줄 보면 가족 코칭 접근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가족 전체 관계 과정을 변화시킨다. 이 저자에 보면은 최선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뒤에 최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교수님이 제가 배운 다세대 가족 치료 교수님이시거든요.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저자시기 때문에 이 문장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분이 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92페이지에 가족 문제,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슈퍼바이저마다 또 학회마다 다르기도 한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 그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써요. 보통 한 10에서 15페이지를 쓰는데 사례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특징이 살릴 수 있도록 제목을 정해서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뢰 과정, 제시된 문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도 보고서에도 쓰는데 의뢰 과정을 보니까 부모 교육에 참여하던 중 강사로부터 권유를 받아 상담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적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두와 아들이 함께 놀다가 수시로 다투고 싸우면서 큰애가 이렇게 주먹질을 작은 애한테 하는데 그때마다 야단치게 된대요. 근데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야단치는 자신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격분하게 된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선생님들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내담자가 감정 반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밖에서 격분하는 큰 욱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크게 잘못될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만성불안이 찰랑찰랑 있으시죠? 첫 회기에 간단한 가계도 탐색을 하면서 내담자 자신이 자녀에게 하고 있는 감정 반사적인 행동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 일치를 보아 자녀와의 관계, 지나친 반사 행동을 함께 다루기로 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이 다세대 가족 치료 상담의 목적이 뭐 특별한 기법을 써서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 가족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되는 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상의하면서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가족 배경, 핵가족 상황. 내담자 이 어머니께서 30대 초반이래요. 10년 전에 결혼해서 9살, 8살의 아들을 두었다. 여기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일찍 결혼하시는 경우에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거 역시 정서적 단절이고 감정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의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꽤 어릴 때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결혼 거의 하자마자 연년생으로 낳았죠. 이런 것들을 다 읽어가면서 이해를 해나가게 돼요. 내담자와 가족에 대해서. 졸업 후 직장 생활하다가 친구 소개로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다. 네, 초고속이죠. 반사적. 네,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요구를 하지 못해 혼자 속으로 앓는 일이 많아서 결혼 생활에 불만이 높다. 예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자신의 그 경계라는 표현을 그 예습에선 써주지 않았지만 경계가 잘 없이 요구하는 걸 막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요구가 자꾸 침습적으로 들려서 자신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것도 분화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분화가 잘 되어 있으면 뭐예요? 자율성, 나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왠지 잘 요구하지도 못하고 내 어떤 주장을 못 하시는 거죠. 자율적으로.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었대요. 아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체계가 버티고 있다가 외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건강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등등. 근데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었네요. 네. 그래서 이 만성불안이 더 불안해지셨을 것 같아요. 다툴 때마다 어느 정도냐면 윽박, 손찌검, 격분, 심한 야단, 이렇게 객관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는데 핵심은 요거죠. 뒤에 두 번째 달라 맨 뒤에 보면 아버지처럼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될까봐 원가족에서의 불안 패턴을 현 가족에서 지금 보고선 증상을 일으키고 있고요. 절망적이다. 그 감정이 꽤 커요. 그걸 보고 좀 걱정이 된다, 의심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폭삭 무너지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은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고 나와 있고요. 분화가 안 된 사람은 폭삭 내려앉으니까 절망적이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분화가 잘 안 되고 원가족의 스트레스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아내나 남편이랑 싸우다가 이혼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관용적인 편이다. 내담자가 너무 과민하게 대한다고 하니 내담자는 섭섭하고 자기만 홀로 헛되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고 막막하고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재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안 나왔고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상담자로서 하나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나만 홀로 헛되이 애를 쓰고 화가 나고 막막한 상황이 남편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실 수도 있다는 거죠. 원가족의 상황에서도 나만 계속 애쓰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겹게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비슷한 상황에서 또야? 나만 이러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보게 하고 관점을 찾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드디어 눈이 뜨여서 이게 지금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느낀 게 갑자기 촉발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행동을. 근데 예전에는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내담자는 큰 수술을 2차례나 해야 됐다 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민하고 성격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슈퍼비전 받을 때에도 그 1급 수련감독자 혹은 교수님이 건강도 물어보시기도 해요. 당연히 건강이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쭉 원가족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내담자에게 맞이는 책임이 크다.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해서 섭섭했던 적이 많았다. 게다가 애정도 안 주시는 데다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95페이지 2번째 줄 보면 어머니에게도 자주 심한 폭력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둘, 넷, 6번째 줄 개입 목표 가기 전에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어머니가 떠나버릴까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까봐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아까 수도, 셀프, 거짓, 자기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이 실제 가상의 예시 안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입 목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상담사는 그러면 분화가 된 건강한 사람 혹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 핵심 단어를 보면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탈삼각화를 시켜서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한다. 자녀와 분화된 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불안과 분화 두 가지 단어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세대 가족 치료의 치료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분화를 증가시키는 거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네, 쭉 개입 과정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8페이지부터는 추가록을 중심으로 개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추가록이라고 합니다. 상담자, 내담자 상담 과정을 녹음해서 풀어 쓴 것인데요. 자, 상담자,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다투게 되면 어머니는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과정 질문 배웠어요. 그럼 다시 어머니가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행동하시게 되나요? 그렇게 행동하면 다시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그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과정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담자가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요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놀았다면 싸움질이에요. 특히 큰애가 동생을 마구 잡아요. 심하게 소리 지르고 등등. 네. 그리고 그러면 제가 가서 야단을 치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저한테 대들기까지 해요. 아까 그 사이좋게 지내야 하잖아요. 동그라미 친 이유는 이렇게 분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서 이렇게 당위적인 표현을 많이 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옳다는 어떤 그 경직된 사고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여기도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99페이지 두 번째 줄 추가록 내용 봐도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상담사는 그 기분을 같이 연결되어서 느껴보는 거죠. 쉽게 공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분의 상태에 같이 조율이 되어서 흐르듯이 느껴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은 어떤 기분일까? 굉장히 좌절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원가족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가족에서도 그렇고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정 질문을 줬더니 내담자분이 점점점 뒤에 저렇게 크면 정말 못된 아이가 될 것 같고 어떤 예상을 하고 있죠. 불안은 이제 여기서 불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상담 이론이든 사실 불안이 굉장히 핵심적인 거긴 한데 불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불안한 감정이 들 때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것과 연결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래요. 불안하다는 거는 아무 이미지도 없이 불안한 경우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불안한 거죠. 자세히 물어보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못된 아이 밑에 가면은 이제 아버지인 거죠. 그게 친정아버지. 맨 아래줄에 보면은 저의 친정아버지가 생각하기도 싫은데 꼭 그렇게 될까봐 드디어 그 이미지의 실체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성불안과 감정 반사를 하게 한 그 이미지가 드러나요. 자꾸 친정아버지가 아른아른 겹쳤던 거죠. 자,
다음 축어로 가볼게요. 102페이지에. 상담사 하는 역할 보면은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내적 과정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코칭도 이런 과정이라고 해요. 코치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담자가 충분히 무서웠고 싫었어요 하면서 과거를 더듬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후기가족 치료에서는 이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초기의 상담 이론들은 내담자의 그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분이나 과거에 접촉해서 일종의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카타르시스 작용을 하고 치유가 되어서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후기가족 치료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좀 다른 것을 한 번쯤 이렇게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상담사가 그 감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이론을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단어, 정서적 체계라고 본다, 가족을 정서 체계라고 본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정서를 자세하게 다뤄주는 거죠. 해결 중심 치료는 정서적 작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인지적인 이론입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쭉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좀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103페이지에 네 번째 상담사 정리해 주시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통찰을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그 불안에 휩싸이면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는지 언어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분화라는 것은 앞에 어떤 설명도 있었냐면은 그 감정체계, 정서체계랑 이성체계가, 지식체계가 잘 정리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되면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고 잘 정신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언어로 풀어서 하면서 그 체계를 잘 정돈을 해주고 분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보입니다. 105페이지에는 가계도, 3세대에 있는 가계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 가족 간의 선으로 관계도, 그리고 감정을 세계선이나 자글자글한 이런 갈등선 등으로 그려놓으면서 가족의 이 정서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하나의 기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기 나름이고 면담하기 나름인데, 뭐 학력이나 직업 같은 게 중요한, 이 가족이 중요한 거라면 그런 것들을 적기도 하고, 여기서는 성격, 주요했던 메시지 같은 걸 적어주셨어요. 네, 이렇게 길게 그린다는 거. 제가 보내드린 이미지 중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가 있는데, 그 가계도라는 책에서 제일 힘들었던 가계도는 프랑스 왕실 가계도, 이런 거. 너무 부부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그런 건 좀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한 약 15분 동안은 질문이나 또 오늘 공부가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개념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삼각관계를 만드는 게 꼭 사람이 아닐 때도 있고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이나 또 게임, 술, 이런 것일 때도 있어서, 네, 한번 공유해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 어떠셨나요? 네.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가족 중 누가 제일 떠오르셨어요? 네네. 네, 그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서로 또 잘 알아가면서 또 깊이 많이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험이 있으시면 훨씬 입시에도 진짜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경험이랑 연결이 되고 해서 어쩐지 고개 끄덕임이 되게 찐으로 느껴졌었는데 좋은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지 못함의 자세로도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번에 한양대에서 나왔던 한양대죠? 문제인데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기에 주부님께서 상담을 받으러 와서 코로나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남편도 회사도 안 가고 밥 차려주느라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까요?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을 텐데 특히 어떤 게 힘든지 물어보지 않으면 내담자에게 아주 중요한 도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태도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도 항상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선 질문을 하고 이해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양쪽 집안을 스캔을 해서 그것도 좀 낯설 수 있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성찰하신 내용을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관점이 넓어진다는 게 어떻게 치유적으로 작용하는지 또 우리의 대화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까 지혜 선생님도 그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더 풍부하게 예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분화가 되면은 좀 더 그러니까 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융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융합. 어딘가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소속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분화가 되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더 적응적이고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저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타인의 말에 별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 이야기해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더 말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명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알려주는 게 우리 생각에서 그런 당위적인 사고들 인지행동이론에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들을 막 떠벌리잖아 내 안에서 멈추고 싶어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럴지도 이런 끝인 거예요. 그게 아니야 뭐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럴지도 그렇겠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편한 건데 끝까지 싸우려고 하고 뭐가 맞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한번 멈춰서 내가 왜 저걸 굳이 맞다고 하려고 하지? 라고 하시면 좀 더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과 분화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각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불안한 상태구나 라고 하면은 좀 더 연민의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안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댁과 남편 얘기가 줄줄 나오다 보니까 저도 남편이 도착했는데 안 들릴 거예요 아마 얘기를 해보면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고 진짜 성격이 온화한데 그리고 되게 느긋해요. 그냥 놀멍실멍한 이런 성격이라서 되게 좋은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뭘 시키면 막 행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댁 근처에 살았었는데 굳이 시어머니한테 뭘 주고 와서 가야 되겠대요. 만약에 제가 이 공부를 안 했으면 대파했겠죠. 왜 우리가 외식을 가야 되는데 굳이 뭐 어머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미성숙하게 그랬을 텐데 잠깐 멈추 생각해보니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의 요구가 불안하구나
시어머니의 요구나 부탁을 받으면 불안한 상태, 안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TMI였나요? 이런 때에도 써먹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저에게 또 막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에너지가 엄청나신데 왜 갈등을 싫어하실까? 내면의 에너지는 엄청나신데요. 표현이 되게 생생했어요. 민낯을 파헤쳐보겠다. 많은 교수님들이 석사과정은 바로 그 표현하신 단어를 쓰자면 나의 전공자 나의 민낯을 바로 보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너무 응원드립니다. 아니 목소리 아주 좋아요. 감미로웠어요. 빠져서 들었는데 저랑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이 수련 감독 교수님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눈을 지그시 계속 똑바로 쳐다보면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고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외동딸인데 항상 외동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형제가 없는 장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자녀로서의 그 의무나 짐들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도 약간 그 감정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시달릴 때는 교수님이 제 눈을 지그시 보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간단하게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를 민경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과대하게 기능하고 버겁게 지내오셨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나누고 싶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해야만 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완벽하게 뭘 해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빈 구석이 있는 남자를 골랐나 봐요. 둘이 비어 보이게 잘 살고 있거든요. 실수하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세워서 여러 개 그려보셔도 돼요. 선생님이 이제 좀 예리쌤이 뭔가 생각이 직관적으로 확 발산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각나시는 그렇게 이제 뇌작용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기준으로 몇 세 때 기준으로 좀 써보고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은 그 직관적으로 뭔가 딱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리 선생님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공한 지 8년 차 되었는데 계속해서 느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밖에 있는 건 안에도 있다. 네,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예전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쁨 받는 사람이 계속 막 미운 거는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받고 싶은데 저는 과기능을 하면서 받거든요. 예쁨을.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미움이 내 안에도 있으니까 밖에도 있고 밖에 있는 건 다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고 집단 상담을 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요.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전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종교적인 좀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축복의 느낌이라든지 명상을 하면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다행히 경험하게 된 거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 온 우주를 위해 제일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막 나를 희생하고 갈아 넣어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존중을 하면은 그게 다 곁으로 퍼지고 좋은 상호작용이 되어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위해서 제일 좋은 일이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씩 열받을 때마다 잊어버리지만 다시 계속 그 느낌을 찾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공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예스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면 같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